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여러분의 귀가 솔깃할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비 씨, 왜 운동이에요? 연말에는 송년회부터 연초 신년회까지 쭉 달렸더니 제 볼이 이렇게 빵빵해졌지 뭐예요. 나름 다이어트를 해보고 있는데 도저히 몸무게가 빠지질 않습니다. 솔비 씨 괜찮아요. 원래 다이어트가 개인의 의지만으로 이뤄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정말요? 이거 위로가 되는 말인데요. 그쵸. 얼마나 힘들면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나 또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비만 치료제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겠어요. 비만 치료제요? 아니 비만이 병도 아닌데 무슨 치료제예요? 솔비 씨 몰랐어요? 국제보건기구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네? 이번에도 저만 몰랐나요? 비만은 체중 조절 질환입니다. GLP-1 비만 치료제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그리고 뇌의 수용체를 불러 깨워서 식욕을 억제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눈이 쫑긋, 두 귀도 쫑긋 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니 굉장히 신선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만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함께 해주실 두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성수입니다. 대한비만학회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학교 병원의 내분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종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2023년 과학계는 비만 치료제로 꽤 화제가 된 한 해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비만 치료제로 14kg을 뺐다고 했고요. 또 오프라 윈프리는 40kg을 감량했다고 밝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 연말 국제학술지죠. 사이언스에서도 올해의 혁신 성과로 비만 치료제를 선정했는데요. 이쯤 되면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라는 궁금증과 함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비만 치료제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요? 네.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는 GLP-1 제제라고 부르는 약제입니다. 약자로 이제 글루카곤양 펩타이드 1의 약자인데요. 이제 요 물질은 이제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제 장에서 이제 음식물을 이제 그만 먹으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고요. 네.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이제 제약회사들은 그 호르몬이 이제 쉽게 분해가 되지 않게 이제 구조식을 바꿔서 또 치료 약제로 현재 이제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자면 결국 호르몬의 작용에 착안해서 만든 치료제였네요. 근데 이렇게 포만감을 길게 느껴주게 하는 걸 보면 식욕 억제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흔히 식욕 억제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비만 치료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고요. 실제 기준상 보면 포만감을 증가시킵니다. 예, 그리고 위에서는 위장 내의 음식물들이 이렇게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좀 지연시켜가지고 든든한 느낌을 좀 오랫동안 느끼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머리에서는 포만감을 올리고 위는 든든한 느낌을 지속시켜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적게 먹도록 만드는 그런 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GLP-1 얘의 체중 감량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또 궁금해요. 예, 언급하신 유명하신 분이 맞은 그 약제는 한 15% 정도 감량이 됩니다. 15%? 지금까지 나와있던 비만 치료제가 보통 한 8% 정도 감량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 예, 전체 체중의 그 초기 체중의 15%, 한 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량이 됩니다. 예, 기존 약제는 보통 한 3개월, 6개월 정도 되면 약간 이렇게 체중이 다시 재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 언급된 약은 지속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 작년
11월 달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있는데 네. 그 약제는 무려 20% 정도 체중이 빠집니다. 완전 고도 비만인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약제를 쓰게 되겠네요. 보통 연구는 평균 연구가 보통 100kg 정도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면 다 고도 비만에 해당되겠지만 상당히 심한 비만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가 된 거죠. 비만 치료제로서의 식욕 억제 효과 외에도 그러면 다른 작용도 있겠네요. 아, 네. 이게 이제 식욕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제 콩팥에도 콩팥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이제 작용도 보고되어 있고 네. 이제 지방간도 호전시키는 이제 작용도 보고가 되어 있고 최근에 심혈관 질환 있는 비만 환자가 심혈관 질환이 이제 발생하거나 사망률 20% 정도 예방을 해서 저희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제 뭐 단순히 체중을 빼는 이런 미용 목적의 약이 아니라 이제 환자의 동맥경을 막아주는 이제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어찌됐든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치료제든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뭐 GLP-1도 당연히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포만감을 줄이고 이제 위장 운동 이제 속도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변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설사를 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제일 흔한 부작용은 이제 속이 울렁울렁거리는 겁니다. 이제 미식거리는 거. 흔히 이제 입덧할 때처럼 좀 힘들다. 이런 환자분들도 이제 간혹 있으시고, 이제 위 운동뿐 아니라 이제 쓸개 움직임도 조금 줄여져서 이제 쓸개에서 이제 결석이 생길 확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은 어쩔 수 없이 있네요. 예. 그런데 비만 치료제를 누구나 아무나 또 처방받을 수는 없을 텐데 비만 치료제가 꼭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대한비만학회에서는 비만 치료제, 특히 약물 치료의 정증을 진료 지침에 이렇게 소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면 일단 약물 처방을 받으실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비약물 치료, 즉 식사 치료, 운동 치료, 행동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에 실패하신 분들은 약물 치료의 도움을 받으셔서 체중 감량을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비만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진 게 코로나19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비만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아, 네. 그 질병관리청에서 본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 보니까 이제 지난 10년 사이에 이제 비만의 비율이 이제 6% 정도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양상이고요. 네. 코로나 전후 3년만 따졌을 때는 이제 3.3%가 증가해서 그 10년 동안 증가한 거의 반절 정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증가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아무래도 이제 외부 활동이 줄고 그쵸. 또 이런 이제 배달 음식들을 이제 많이 이제 섭취하게 되면서 이런 네. 비만율이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제 예전 같았으면 밖에 나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외식을 했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많이 시켜서 먹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 코로나19의 피해자인 것 같아요. 맨날 작업도 집에서 하고 그쵸. 회의를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하고 재택근무들 많이 했죠. 먹는 양은 똑같은데 움직이는 양이 줄어드니까 맞아요. 이 군살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최근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 2021년 기준으로 10년 전하고 비교한 자료를 작년에 대한비만학회에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2021년도 우리나라 비만 유병률은 약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 약 1.3배,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한 29%에서 늘었고요. 네.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심한 3단계 비만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 중간 단계 2단계 비만이고 오히려 1단계 비만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하고 20대, 80대 노인층의 비만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소아비만인데요. 소아비만은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19%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0년 전에 비해서 20대, 80대 그리고 고도 비만의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들도 일반 성인 비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 비만율이 또 증가 추세라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성인 비만도 문제긴 하지만 소아 비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예, 소아 비만의 한 70%가 이제 성인 비만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더 이제 저희 우리나라 이제 비만율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제 대사증후군 이제 발생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청소년의 이제 고도 비만을 봤을 때 이 정상 체중인 청소년에 비해서 이런 그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그 100배 정도 오히려 높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비만하면 이제 성조숙증이 일찍 올 수 있어서 맞아요. 예전에는 아이가 살찌면은 걱정 마라 다 키로 간다 이렇게 했던 것 대학 같은데요. 가면 살 빠진다.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오히려 이제 그 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위해서도 관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또 문득 드는 생각이 비만이라는 게 참 주관적인 것 같아요. 혹시 의학적으로 당신은 비만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 체질량 지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역시. 예. 체질량 지수. 그 체질량 지수는 보통 이제 비만 지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몸무게 킬로그램을 자기 키의 미터, 그러니까 170cm면 1.72가 되겠죠. 네. 그 미터로 환산된 키의 제곱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25 이상이면 비만, 18.5 미만이면 저체중, 예. 18.5에서 22.9 사이를 정상, 23에서 24.9 사이는 비만 전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중을 가지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같은 50kg의 두 여자가 있다고 했을 때 한 명은 완전 근육형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다 지방이에요. 그러면 체지방 지수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킬로그램으로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체지방 지수로 우리가 진단 기준을 삼은 이유는 집단,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할 때는 확실하게 유용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금처럼 100% 지방인 분은 없겠지만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고 적고 차이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비만 위험성을 평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그 영향력은 사실 무시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예외적인 경우는 의사들이 보통 진료를 할 때 실제 체지방 지수는 26입니다. 1단계 비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운동선수지 않습니까? 이 근육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 체지방 지수는 비만이지만 실제적으로 정상입니다. 근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너무 체지방 지수 수치에 너무 민감하게 단정을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96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질병하면 뭐 염증이라든지 통증 같은 거를 이제 발생시킨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비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WHO가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한 이유가 뭔가요? 네, 그 비만은 WHO에서는 비정상적인 지방이 이제 존재하거나 그 지방이 이제 과하게 이제 존재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비정상적인 지방. 예. 근데 이제 비정상적인 지방이라 함은 이제 지방이 이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데요. 그 내장 지방은 이제 온몸에 각종 염증을 일으키죠. 각종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각종 성인 질환들, 그러니까 이제 그 고혈압 발생률 한 12배 올라가고요. 당뇨병 발생률은 6배, 다음에 이제 뇌졸중 발생률 4배, 이제 다음에 이제 관상동맥 질환, 이제 심근경색 같은 질환 발생률도 이제 2~3배 올라가게 됩니다. 네, 네. 또 그런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암에 대해서도 이제 비만이 이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암이 다 관련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특히 연관성이 깊은 암은 이제 대장암이고요. 또 여성의 경우는 이제 유방암과 난소암이 비만이 원인이 돼서 또 발생이 잘 되는 암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비만이 전염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염병이요? 네. 혹시 사실인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제가 WHO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검색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약간 중간에 와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WHO에서 이 에피데믹이라는 우리가 팬데믹 이야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에피데믹은 여러 지역에 확산된 경우를 에피데믹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비만이 전 세계적으로 서양이든 우리 아시아권이든 심지어 개발도상국에서까지 비만 인구가 계속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증가하기 때문에 그 확산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다. 추세다. 예. 아, 그럼 다행이네요. 비만인 분 옆에 있는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옮는 그런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옮진 않지만 그 생활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그 습관에 동참하게 되면 체중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먹는 친구 옆에 계속 생활을 하게 되면 같이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예. 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모가 비만인 경우에는 아이도 비만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혹시 확인된 사실일까요? 네네, 그 유전율이라는 걸로 이제 설명이 되었는데요. 이제 일란성 쌍둥이를 갖고 한 연구를 봤을 때는 그 유전율이 한 5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꽤 높은데요? 네,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의 한 50에서 70 정도는 이제 그런 유전적 영향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청소년기에는 더 높아서 한 80 정도로 보고가 됩니다. 즉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유전적이면 더 크게 작용하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은 이제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유전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 둘 다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체질적으로 체중이 잘 찌는 체질인 사람은 조금 식이 운동력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도 한계가 이제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나이살이라는 거 나이살. 저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좀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살이 더 잘 찌고 빼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 예, 일단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중은 증가하고 네. 허리 둘리도 증가합니다. 맞아요. 즉 살찌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곰곰이 주변을 살펴보시면 의외로 체중을 계속 잘 유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소식하는 분. 그래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본인은 관리할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체중을 자주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 오늘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죠.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환경적 요인들을 많이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그 비만을 부르는 원인이 또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예, 그 질병에 의해서도 비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이제 유전자 이제 이상이 있어서 이제 유전적으로 비만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 있고요. 또 이제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이제 비만되는 경우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쿠싱 증후군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쿠싱 증후군은 코티졸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이 몸에서 이제 과잉 작용해서 이제 생기는 이제 질환인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이제 식욕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식욕이 증가해서 많이 섭취해서 체중이 잘 느는 게 있고, 또 이제 스테로이드 작용 중에 하나는 근육에 있는 성분을 몸 안에 가운데로 이제 그 배 쪽으로 이동을 시키죠. 그러니까 근육에 있는 단백질이 다 빠지면서 그 단백질들이 이제 배 지방 형태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을 특징을 하는 질환이고, 반면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식욕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이제 에너지 대사 속도가 느려져서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네네. 먹는 게 똑같은데 이제 체중이 이제 점점 이제 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살이 찌는 거 너무 많이 먹거나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운동을 안 할 때, 많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질병도 큰 몫을 차지하는구나라는 걸 오늘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봐야 할 게 우리의 식습관인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만을 슬금슬금 부르고 있는 식습관들이 있대요.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만은 체중 조절 질환입니다. 체중 조절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좋은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비만의 주요 원인이 지방이냐 탄수화물이냐에 초점을 두었는데, 현재는 지방, 탄수화물 이 종류보다 섭취하는 총열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탄수화물을 아주 많이 줄이는 케톤 또는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체중이 급격히 많이 줄게 됩니다. 대부분 탈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이 근육량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50g보다 더 적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 근육에서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탄수화물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어떤 식사보다는 균형을 맞춘 다이어트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뇨병이나 고중성 지방 혈증이 있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줄이시면 좋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분들은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똑같은 양을 드시게 되더라도 드시는 열량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다고 해서 살이 안 찌는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드시는 것만큼 체중에 반영이 됩니다. 매일 100kcal 정도의 사과 한 개를 지속적으로 드시면 일주일에 100g 정도 체중이 늘고요. 2달이면 1kg 정도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간식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이 울적할 때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는 뇌에 있는 보상 회로를 통해서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술, 담배, 약물 중독에서 나타나는 기전과 같은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어떤 힘든 상황이 될 때 기분 전환을 위해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드시게 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시게 되면 열량이 적은 블랙커피나 녹차, 방울토마토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곳에 먹을 것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행동치료에서는 자극회피라고 부릅니다. 음식은 식탁에서 가능하면 20분 이상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보시거나 TV를 보시거나 다른 것을 하시면서 식사하시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더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를 하신 후에 20분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지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굉장히 빨리 드신 경우, 즉 10분 만에 식사를 다 드셨다. 그러면 배부를 정도의 양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배부르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드시게 되죠. 다음, 술은 다이어트 하실 때 꼭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알코올 자체가 포만 중추를 억제시키고 공복 중추를 자극해서 많이 먹게 만듭니다. 즉, 위는 음식물이 가득 차서 배가 불러서 불편한데 머리는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는가요? 고민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신다면 성공적으로 체중 조절을 하실 수 있고 더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게 될 것입니다. 비만을 부르는 식습관, 저는 좀 뜨끔했거든요. 솔비 씨는 어땠어요? 저라고 다를 리 있겠어요. 제가 항상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다 여기 있었네요. 다이어트에 항상 실패하는 게 다 제 의지가 부족한 탓이겠죠? 예, 그 비만을 보통 개인의 게으름, 나태함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요. 네. 실제 비만은 체중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 고혈압,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당뇨병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처럼 비만은 조절 장애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사실 도움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습관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이 서서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습관 중에서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즐거운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네, 단거 맞아요. 먹으면 기분이 좀 예, 풀리기도 그럼 하거든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냥 먹게 됩니다.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네, 맞아요. 이게 보통 음식 중독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음식 예, 중독. 우리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이렇게 느끼는 뇌 위치가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도파민 수용체가 우리 머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보상 경로가 있습니다. 예, 거기를 자극해서 이게 즐거움을 받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 식욕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그 자기 통제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개인의 잘못을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요즘 보면요, 이제 먹으면서 뺄 수 있다라고 해서 다이어트 보조제 시중에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먹어도 덜 찐다 이걸 먹으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어도 되는 걸까요?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그런 치료제는 없는 것 없어요? 같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이제 체중 감소의 효과를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약품이 되지 못한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또 그러한 약제들만 믿고 또 식이운동을 안 한다. 그럼 오히려 더 체중이 더 늘 수도 있죠. 말 그대로 보조제는 보조제일 뿐이다. 예, 기억을 그러네요. 해야겠네요. 현혹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체중 감량을 할 때 보통 이번 달 말까지 몇 킬로까지 빼겠어. 나는 몇 킬로가 가장 이상적인 몸무게라고 생각해. 이렇게 보통 킬로그램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보다 BMI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BMI는 지방이 어느 정도 많은지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체중 감량을 할 때는 사실 BMI로 하면 수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몸무게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보통 500g에서 1000g 정도 감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아, 그렇죠. 그런데 너무 빨리 빼면 이제 빼는 분은 기분이 좋은데 그쵸. 의사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 이분 좀 이따 다시 증가할 텐데, 아. 이분 체중 유지 거의 실패할 텐데, 근육량이 쫙쫙 빠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예, 그래서 빠른 속도로 빼면 오히려 안 좋고요. 그다음 초기 체중의 보통 5%에서 10% 정도 빼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리한 목표를 삼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단순하게 수분이라든지 지방만 빼면은 나중에 더 살이 찌기 쉬운 요요 현상이 오기 쉽습니다. 습관을 들이기 쉬운 나만의 운동법을 찾는 거 요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건강하게 과학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에 맞춰서 처방해주고 또 진단해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위해서 자기 관리를 시작할 건데요. 이제 좀 슬림해졌겠지? 아니잖아. 얼굴 살들이 그대로야. 살. 뱃살도 그대로인 것 같고. 나 다시 돌아갈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제가 여기가 과학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서 현재의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동을 지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무작정 운동만 했다가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 하나요? 저 다 준비됐어요. 크게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성분을 알아보는 체성분 검사, 그리고 본인의 근력 평가를 하는 이제 등속성 근관절 기능 검사, 그리고 심폐체력을 알아볼 수 있는 운동 부하 검사까지 이렇게 3가지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보실까요? 네. 체중을 측정합니다. 네, 정면 보고 그대로 1분간 있으면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에 손잡이 여기 걸어 주실게요. 네. 주십시오. 결과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제 결과 궁금해요. 지금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지금 체형은 저지방의 근육형으로 보통 일반인 수준이 아닌데요. 정말요? 예, 너무 좋게 나오셨어요. 이게 제가 듣던 그 근관절 기능 검사 기구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반 피트니스 샵에 있는 기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근관절 기능 검사는 이제 등속성 운동을 이용해서 좌우 비율, 앞뒤 비율, 그다음에 현재 근력 상태, 그다음에 부상 위험성을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비만하고 관절 기능하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비만이 올수록 이제 체중이 안쪽으로 모여서 과부하가 오면서 무릎에 부담이 커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근관절 기능 검사를 통해서 지금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지, 근력이 떨어져 있는지, 비만의 위험성을 아까 전에 신체 조성을 통해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 달리는 어떤지 한번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이 다리 안에 관절과 근력의 기능을 알아보는 거네요. 여기는 뭘 측정하는 곳일까요? 이곳은 운동 부하 검사인 이제 GXT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심폐, 체력을 검사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산소를 이용해서 심장이나 혈관, 폐 이런 곳들의 이제 운동 능력을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 신체 능력을 체크해서 딱 맞는 운동법을 처방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유행하는 운동법 거의 한 번씩 다 해봤는데 막상 저한테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경사도 올라갑니다. 네,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많이 힘드셨나요? 네, 조금 다 하고 나니까 힘들어요. 일단은 오늘 검사 결과 네. 자, 운동이 많이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네. 유산소성 능력이 낮아서 지금 호흡하는 거나 이런 게 운동하실 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운동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방법 처방에도 이렇게 과학이 숨어 있는지는 몰랐네요. 박사님, 올바른 운동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오늘 체험해 보신 여러 가지 측정을 통해서 본인의 현재 근력 상태, 심폐의 체력 상태, 그리고 체성분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운동을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인 운동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 이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네,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체력도 다른 것처럼 운동법도 내게 맞는 게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는 체중 감량이 어려운 고도 비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고도 비만율 그래도 해외에 비하면 좀 낮은 편 아닐까요? 네, 적기는 적지만 2021년도 우리나라 고도 비만은 한 1.1%. 1.1%.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네. 10년 전에는 0.4%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2.8배 정도까지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다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고도 비만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걸까요? 네. 체질량 지수가 이제 35 이상인 경우를 이제 고도 비만으로 얘기를 합니다. 35라고 한다면은 이제 남자가 예를 들면 키가 170인 남자가 한 이제 105kg면 이제 그 BMI 그 35에 해당이 되고요. 여자가 이제 160cm다 하면은 이제 체중이 이제 96kg일 때 이제 고도 비만은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게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비만, 고도 비만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단계가 있나요? 고도 비만은 일단은 비약물 치료로 체중 감량을 시도를 하고요. 그다음 약 쓰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체질량 지수 35 이상 또는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수술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체질량 지수 27.5 이상이면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오, 맞아요. 이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해외 토픽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나요? 아, 네, 물론입니다. 지금 이제 비만 대사 수술, 이제 베리아트릭 수술이라고도 하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적응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보험을 해주고 있죠. 이제 보험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그 효과, 이제 단순히 미용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건강상의 효과가 이제 검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제 이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나 사망률에 있어서 이제 그런 감소함이 이제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대사 수술하게 되면은 기대하는 이제 체중 감소 효과는 이제 25에서 30% 이상 이제 빠지는 것이 이제 예상되는 이제 효과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수가 한 반절 가까이가 이제 당뇨병이 이제 관해가 됩니다. 근데 본인이 정말로 이 고도 비만에서 탈출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졌으면 계속해서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그쵸.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술하겠어 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보통 1년 반 정도 지나면 증가를 하고요. 생활 습관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못 하신 분들은 1년 반이 아니라 1년 그 이전에 급격히 다시 재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얘기하신 뭐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쿠싱 증후군처럼 질병으로 살이 찌신 분들, 비만이 되신 분들은 혹시 그 질병이 좀 완화된다든지 완치가 되면 자연적으로 또 살이 빠지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비만을 일으킨 질환이 치료되면 이제 체중이 이제 다시 원래 체중으로 이제 되돌아오게 되고요.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는 체중이 더 이렇게 조금 드라마틱하게 느는 경우인데 보통 10kg 이상, 뭐 30kg씩 느는 경우들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코티솔 분비케 하는 종양이 몸 어딘가에 있어서이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내서 수술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체중이 이제 30kg 이상씩 빠지게 되고요. 갑상선 저하증도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체중이 원래 체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30kg 이상씩 빠지면서 이렇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의사로서는 이제 진단하는 그런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아, 네. 그러시겠어요. 네, 저희가 오늘 비만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비만율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과학과 의학이 접목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이렇게 활동량 평가를 위한 앱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또 뭐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자체 안에서 보면 활동량 체크 다 되잖아요. 네, 저도 예.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활동량을 검사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또 촉진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앱을 이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활동량은 사실 굉장히 좀 메커니즘이 단순하기 때문에 꽤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네. 근데 식사는 이 열량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앱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떤 앱이 더 정확한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예전에 비해서 내가 얼마만큼 덜 먹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덜 먹었냐? 그렇죠. 예. 그래서 평소 하루에 내가 500kcal 정도만 적게 먹도록 앱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식단을 맞춰 나간다면 일주일에 500g이 빠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앱을 자신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앱이냐보다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네요. 예. 네, 네. 아무래도 이 비만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비만 치료제가 점점 더 빠르게 발전을 하겠죠. 예,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약재의 수용체 분자 구조를 약간 바꿈으로 말미암아 효과를 더욱더 많이 정진시킬 수 있고 또 일부 분자 구조를 치환함으로 말미암아 약효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약재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접목이 되네요. 예. 아마 이제 비만 약에는 이제 향후에는 더 다양해져서 아마 저희가 이제 환자한테 맞춰서 그렇게 개별화해서 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만 다이어트로 고민이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달 하고 그만둘 수 있는 다이어트를 선택하지 마시고 네. 평생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루에 30분 빨리 걷고 빨리 걷고. 밥 3분의 1 공기를 줄이시면 이것 두 가지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5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한 달에 2kg 줄이거든요. 그래서 비만 관리는 마라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을 해주시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네요. 그러니까요.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종대 교수님은요? 사실 환자분들이 진료 보는 중에 조금 식욕 억제제를 처방해달라 이제 요청할 때 저는 한 번은 좀 튕깁니다. 네. 한 번은 조금 식이운동요법 좀 더 해보시라고 보통 이제 권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약제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이 되면 식욕이 더 증가합니다. 더 증가하면 또 더 비만해지죠.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의지로 끊을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약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은 평생 이제 같이 가야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올바른 정보까지 함께 챙기셨길 바랍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고 핫 스마트한 과학 이슈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이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의 대표 캐릭터 꿈돌이 꿈순이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지난 1993년 대전 엑스포 당시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온 꿈돌이와 꿈순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5자녀와 꿈돌이 동생과 친구 2,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대가족을 이루게 됐답니다. 꿈돌이와 꿈순이의 가족들은 저마다 독특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데요.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하네요. 대전 꿈씨의 시조가 된 꿈돌이 패밀리. 올해는 대전 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창작 웹툰과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에 활용되고 도시 마케팅에도 활용되어 대전시만의 재미와 매력을 더할 거라고 하네요. 우리 귀여운 꿈돌이와 꿈순이 가족의 활약 항상 응원할게요.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식물에 전기 자극을 줘서 생장을 빠르게 촉진하는 수경재배용 전자 토양이 개발됐습니다. 수경재배란 흙 없이도 물과 배양액으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재배 방식을 말하는데요. 스웨덴의 한 연구팀에서 수경재배를 할 때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전기 전도성 전자 토양을 개발했답니다. 생물 고분자 물질인 셀룰로스와 전도성 고분자 물질인 피닷을 혼합해 만든 전자 토양에 보리묘목을 심고 전기를 가한 결과 전기를 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15일 동안 최대 50% 더 성장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뿌리에 자극을 가하기 위해 높은 전압을 가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방식은 높은 전압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농업 방식은 경작지가 부족하거나 식물이 자라기 힘든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와 기후 문제가 심화되는 지구. 수경재배와 전기자극 전략이 널리 도입되어 식량 부족 문제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쓰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랄라. 새해 시작부터 유성우가 쏟아졌던 2024년.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2024년의 첫 주요 천문현상인 4분의 자리 유성우 극대 현상이 관측됐죠.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쌍둥이 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4분의 자리 유성우. 4분의 자리라는 별자리는 사라졌지만 예전부터 부르던 관습에 따라 지금도 여전히 4분의 자리 유성우로 부르고 있답니다. 아니, 1월 4일에 못 보셨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5월과 8월, 12월 3번 더 유성우가 밤하늘에 쏟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2024년에는 수성과 화성의 근접 현상, 화성과 토성의 근접 현상, 달과 토성의 근접 현상 등 다양한 천문 현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푸른 용의 해 2024년,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히 많은 별처럼 행복한 일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오늘은 비만을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솔빈 씨, 올해는 새해 다짐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저 오늘 다이어트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섭렵했거든요. 매주 달라지는 제 모습 기대해주세요. 제가 잊지 않고 매주 체크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떠셨어요, 교수님? 네, 오늘 좋은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많은 도움이 되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요? 네. 비만과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이었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